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사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만 열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은 고려 건국 9년 10조 북진정치. 고려 건국하면 누가 생각나죠? 태조 왕건이 생각나죠. 왕건. 고려 건국은 918년 서경을 중시했다. 민족통합 정책을 썼다. 민생 안정 정책과 훈요 10조. 자, 훈요 10조? 훈요 10조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거란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태조 왕건은 이유가 뭘까요? 거란은 요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란족 요나라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발해를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 왕건이 주몽, 고주몽, 고구려 5년 신라 5년 대사. 광해군 누굴까요? 조선시대에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조선 앙조실록에 보면은 다른 왕들은 실록이라고 적었지만 연산군 광해군은 일기, 광해군 일기, 연산군 일기라고 써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 아닌 것은 노비 안검법, 과거의 실시, 황제 칭호 사용, 호족 보섭 정책. 광종은 호족과 공신 축청하는 작업을 했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야, 노비 안검법은 어떻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해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양미 노비가 되는데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제도를 시킨 게 노비 안검법입니다. 과거제 실시는 왜일까요? 옛날에는 음소제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벼슬을 했으면 그 자식은 그냥 자동으로 벼슬이 됐던 그런 것 갖다가 음소제도이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될까요? 많다 보니까 왕권 강화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정당한 방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과거제도를 실시를 해서 뽑으면 누구도 불만이 없겠죠. 그게 과거제도 실시 맞죠? 황제 칭호 사용했습니다. 4번 호족 보섭 정책은 누가 있을까요? 태조 왕건이 있습니다. 신라 시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호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고려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이미 백제 신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호족 세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태조 왕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략적인 결혼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보섭하게 되죠. 그래서 광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터를 말을 해놓은 태조 왕건이 호족 보섭 정책을 쓴 거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관원에 들어갈 인물은 누굴까요? 고려 성종 때는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사상을 통치 근본 인용을 삼고 여러 제도를 정부했다. 고려 성종. 고려 때 꼭 알아야 될 왕은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그 다음에 공민왕이라고 죠. 자, 여기에서 고려 성종은 태조 왕건이 집토를 세우고 그 다음에 광종이 집을 짓고 그 안에 뭐랄까요? 집에 인테리어를 한 사람이 뭐랄까요? 성종이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정신적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어떻게 좀 나라를 잘 다스리기는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게 누구냐면은 최성루의 시임의 28조입니다. 시임의 28조인데 그는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고 여러 제도를 정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뭘까? 유교는 다시 말씀드린 정리를 한다면 뭘까요? 뭐라 할까요? 사서삼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것이 누가 있느냐? 최성로의 심 28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서희, 1번 서희는 강동육주 아시죠? 고란과 싸움에서 강동육주도 고구려 땅도 우리 고구려는 우리의 어떻게 돼? 땅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고려는 고려를 본받아서 이름을 고려를 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희 간gung 육주가 중요하죠. 자, 4번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 사이를 강화시킨 제도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때 과전법, 음서제도, 기인제도, 과거제도. 문벌 귀족 사이를 있어요. 귀족 사이에. 고려시대 귀족 사이에 음서제도. 음서제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벼슬하면 그 자손도 어떻게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특별히 채용하는 제도. 이걸 음서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벌 귀족 사회를 강화시킨 제도는 음서제도는 아니겠죠. 과전법은 뭘까요? 고려 말기에 상당히 호족들이 귀족들이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죠. 그 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에 세금이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개혁을 시키겠죠. 신진 세력들이 어떻게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 세력들이 땅을 국가의 땅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과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벌 귀족 사이 강화진 제도는 현재까지 과전법도 아니고 음서제도도 아닙니다. 음서제도가 되겠죠. 문벌 귀족 사이를 강화시킨 제도니까. 긴 제도는 뭐가 긴 제도일까요? 지방의 신라나 통일신라나 고려시대나 마찬가지로 긴 제도는 사신간 제도 같은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 유력들이 자식을 수도에 머물게 한 조치, 지방 세력의 유력자들을 인질로 잡아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바로 긴 제도죠. 사신관 제도라는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내용이 태조 왕건이 시행한 사신관 제도는 너희들한테 어떤 권한과 책임을 주겠다. 그 대신에 감시를 하겠다.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감시 수단이 뭐랄까요? 사신관 제도입니다. 여러분 되게 쉽죠? 여기서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 사회를 강화시킨 음서제도죠. 아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벼슬했다고 자신에게 과거를 시험 보지 않고 채용한 제도는 그들만이 이해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고려의 군사 조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여진정벌이에 편성된 특별부대. 특별하네요. 특별. 그죠? 그 다음에 신기군, 신복군, 향마군이 구성됐다. 그렇죠? 이 내용은 뭐냐면요. 2군, 3위, 광군, 특별한 별자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내가 봐도 저는 별모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별모반. 별모반은 뭘까요? 별모반은 2군 6위와는 달리 별도로 편제된 설립된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고려 전개 여진 정보리에 설치된 임시 군사 조직을 별무관이라고 이해하십니다. 별무관은 여진 정보리에 설치된 임시 군사 조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아시겠죠? 고려 숙종 때 여진 정보리하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별무관. 여진 정보를 위해서 편성된 특별부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진족이 뭐죠? 여진족은 여러분 알겠지만 퉁기스게 만주지방에 살았던 지금 말갈객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진족은 말갈. 얘들도 고려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그죠? 여진족.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예의성강 입구에 있는 고려의 국제무역 항로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내항했던 곳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떤 항구를 얘기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들 예의성강 입구는 지도를 보시면 되겠죠. 예의성강이 어디 있었을까요? 라고 예의성강은
저쪽 그 병난도 강화도 이쪽에 있는 곳이 예성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가 병나도라고 얘기하는데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강화도 쪽 강화도 연평도 있죠. 거기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 예성강 입구라고 해요. 연평도 서해 쪽에서. 그리고 이제 북방 한계에서는 NLL 있죠. NLL 그쪽을 예상하는데 그 인천 쪽에서 이제 강화도 쪽 아시죠? 연평도 앞바다 그쪽에 들어오는 북한에서 쭉 내려오는 고기를 갖다가 우리는 예성강 입구라는데 고려 시대는 어떻게 해요? 개경 그쪽에 있으니까 국제 무역항으로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내용했던 곳은 병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도는 아닙니다. 강화도가 아니고 병난도라고 저 우쪽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데요. 그래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산항, 울산항 더더욱 아니겠죠. 병난도는 고려 수도인 계속 가까운 곳이 되겠죠. 거란과 여진은 물론 이후를 통해서 국제무역항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서경천도라는 서경이 왜 우리가 서경천도를 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경천도를 한 이유가 서경천도 운동까지 있었어요. 서경운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 인종 때 이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을 사용해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묘총이 서경천도 운동이 유명하죠. 묘총이 서경천도. 그래서 이것은 고려 때 생긴 알은 맞는데 이제 어떤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자는 내용인데 이자겸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묘총은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서경천도를 주장했어요. 그게 바로 고려인이 자주의식을 보여주었다. 옳지 않은 거네 문제에서. 친제권은 건국정보를 주장했다. 그 다음에 개경 정치 세력이 반대로 실패했다. 그 다음에 김부식을 중심으로 풍수지리설을 주장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김부식은 아니죠. 묘청이죠. 묘청.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진 사람이죠.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 자체라고 이렇게 보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려 인종 때 일인데 이제 황제를라고 칭했다. 그래서 이제 칭제 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려인이 자주의식을 보여준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개경 정치 세력이 반대로 왜 반대될 수밖에 없냐면요. 개경이 천도를 하면 땅값이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반대해야 되겠죠. 어쨌든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 수도를 서경 평양성으로 선도하자 하는 운동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고려의 수도를 서경이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평양성으로 천도하자는 운동이 바로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다음과 관련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강화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몽골의 침입, 불교의 호국 사상. 강화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말하면 되겠죠. 몽골. 이 몽골 침입이 몽골 하면 아주 그냥 정말 여러분들 몽골 침입이 하면 어떻게 역사 이 몽골 침입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엄청나게 하루를 해도 이게 몽골 침입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고려가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최씨 정권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 다시 영웅 전쟁을 하죠. 고려와 몽골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영웅 전쟁이라는데 여기는 고려 몽골 전쟁이 끝난 뒤에 삼별초 항쟁까지 포함한다고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순식간에 어디 신라까지 그냥 한 번에 내려간 그 몽골은 가면서 그냥 놔두지 않고 모든 걸 불태우고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했던 아주 참혹한 전쟁이 바로 몽골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9차원에 걸쳐 9차원에 걸쳐서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몽골 전쟁입니다. 이때 강화도, 유네스코 세계지정문화, 몽골의 침입, 불교 호구 사상, 불교 들어가니까 뭐가 될까요? 저 같으면 팔만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그 초초대장경이 소실대로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친다는 소망으로 조판된 것이 팔만대장경이죠. 자, 이거 몽골액이라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강화도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년 8번 했습니다. 9번 맞추죠. 9번. 몽골과의 항쟁으로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준 군대는 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정권, 무신정권, 문신이 아니라 무신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보시면 이게 뭐냐라고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시면 이거죠. 몽골과의 항쟁으로 고려는 몽골 거란 요것이 아주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무신 최씨 정권이 몰락한 후 몽골과의 강화를 체결하고자 했었어요. 이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이용하면서 이 몽골과 항쟁을 펼쳤던 고구려인이 자주 뭐랄까요? 정신을 부리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뭐가 되냐면요. 3번이 됩니다. 삼별초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의 삼별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조금 문제가 다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삼별초 항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삼별초 항쟁은 고려를 몽고가 자기네 떡으로 애속하려는 몽고의 정책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쟁을 일으킨 거죠. 이제 정리를 확실히 하면 고려 몽골 전쟁이 끝나고 삼별초가 원나라하고 고려 주정에 대항해 일으킨 항쟁이에요. 정리하시면 이게 고려 주정에 대한 반란의 성격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삼별초의 나이나 부르고 원나라에 대항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삼별초 대몽 항쟁이라고 부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몽골과의 항쟁으로 고려의 자주정신을 보여준 군대는 삼별초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고려 조정에 대한 반란의 성격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삼별초 나이되고 또 원나라에 대항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삼별초 대몽 항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대몽 항쟁이니까 라고 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별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계획을 추진한 고려왕은 발언정책, 정동행성 폐지, 쌍성총가부 탈환, 왕권관화, 정방 폐지, 신동등용. 여기서 신동등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답이 되지 않은가라고 보면 이건 공민왕입니다. 왜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냐면 신동이 이제 등용되면서 세조 이성계가 공민왕 밑에 우왕과 창왕을 신동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공양왕을 제거하고 세조 이성계가 신진 사대부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신동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신동을 등용했다는 공민왕인데 공민왕 밑에 우왕과 창왕 그 다음에 공양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계가 조선 세리면서 공민왕 밑에 우왕을 했지만 나중에는 우왕과 창왕은 신동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공민왕. 그 공민왕은 사실상 고려를 부흥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진 사대부들과
구시대와 신세의 싸움에서 그 실패를 하고 만 겁니다. 그렇죠? 광종은 여기서 고려시대에 광종은 더더욱 아니겠죠. 일본 태조도 더더욱 안 되고, 예, 신동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에서 국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예술품을 바탕으로 고려 예술의 특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술품이네. 고려시대의 기획들은 주로 청자를 사용했죠. 그죠? 예, 청자를 사용했는데 그 기획들이 취향에 알맞는 걸맞는 청재, 나전치기 등이 많이 들었고 다양한 예술 공예품들이 만들어져 고려 청자가 유명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불교 문화의 발달이다. 귀족 중심의 문화의 발달이다. 고려는 귀족 중심의 문화 발달이죠. 개성적인 집안 문화의 발달이다. 실용적인 서민 문화의 발달이다. 고려 청자를 어떻게 서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리 있죠. 자, 그러면 이 고려 청자고 이제 조선 백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고려 청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고려 청자의 특징을 좀 이해해 주면 되겠죠. 고려 청자는 구름과 하, 꽃잎,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요. 그냥 이런데 이 무늬를 그냥 그려 놓은 게 아니고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파서 그 무늬 속에 하얀 흙이나 붉은 흙을 넣어가지고 하나 메워서 구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법을 상감 무늬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은 고려청은 대부분 청록색을 띠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짙은 색조가 많은 게 바로 고려청자라고 보시면 되죠. 토기와 독이 차이점은 뭔지 알죠? 토기는 독이. 우리 이제 신석기에 비싼 놈이 토기. 그 다음에 고려 청자는 자기라고 하잖아요. 자기. 열을, 온도를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토기와 독이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가론에 들어갈 알맞는 것은 가로 안은 현재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보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했어요. 금속 활자. 이건 어려운 거죠. 이거 직지 심체 요절 8만 대장경은 목판제 아니죠? 여기서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보라고 있어요. 왕후 천추국종 무구 정강 대란경. 야, 여러분 이것을 풀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고려사를 잘한 거라고 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답은 직지심체 요절인데 이것은 우리 참선할 때 선입니다. 선설할 때 쓰는데 어떤 깨달음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놓은 책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불교 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 서적. 그래서 이것을 금속 활자보로 인쇄된 불교 가장 오래된 그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보로 인쇄된 것이 직지 심체 요철입니다. 중요하죠.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이 직지 심체 요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냥 8만 대장경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모두들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8만 대장경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목판. 판각의 개수가 8만 여판에 달한다 해서 8만 대장, 8만 4천 번뇌를 대체한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그 판각의 매수가 8만 여판에 달한다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몽골이 고려에 침입하자 그 당시였던 부처님의 힘을 모아서라도 몽골을 무찌르기 위한 것이 바로 8만 대장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왕후천추국전. 왕후천추국전 많이 들어보셨죠? 왕후천추국전 뭘까요? 이건 여행기야. 고대 인도의 그 여행을 가다 신라의 성덕왕 때 신라의 승려 해초가 인도 5개 부분의 여러 나라를 순례하면서 그 행적을 적은 여행기예요. 해초는 인도나 중앙아시아, 아랍을 여행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라가 가장 오래된
여행기가 바로 왕천추국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3세기에 쓰여진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죠. 세계 최초 세계의 4대 여행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해초의 왕천추국적 신라시대죠. 13기 후반에 쓰여진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그 다음에 14기에 때 쓰여진 동유기. 그리고 14세기에 쓰여진 아주 중요한 거죠. 이분 바르타의 여행기. 이게 바로 우리가 쓴 세계 4대 여행기의 해초의 왕후 천추국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라 승려가 쓴 거다. 신라 누구 성덕왕 때 인도와 중앙아시아 연합 아랍 등을 여행하면서 쓴 것이다. 근데 거기다 신라에서 바닷길로 인도에 간 거죠. 바닷길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쓴 것인데 그게 현재는 이제 두 마리처럼 이렇게 된 건데 필사부만 남아 있고 좀 저자명도 어디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데 하여튼 어쨌든 해초의 왕후 춘추국전은 신라의 성덕왕 때 신라 승려가 인도 5개 부근의 5개 나라의 부근의 여러 나라를 순례하고 그 행적을 적은 여행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왕후 춘추국정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직기 신체 유천. 아까 직기 신체 유천 말하겠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고려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냥 귀다 꽂고 들으시면 되시나. 다음에도 계속해서 고려시대 문제 쭉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